초등학교 수학 수업의 안내자 초등수학 르네상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5학년 1학기 혼합계산 단원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 이런 식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죠. 괄호 안의 값을 먼저 구해서 왼쪽부터 곱셈과 나눗셈을 차례로 계산하고 이어서 덧셈과 뺄셈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단원에서 사칙 계산 순서에 관한 규칙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95 곱하기 5 곱하기 2 이런 곱셈식 그냥 규칙대로 차례로 계산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요, 저는 이 단원을 배운 아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답하기보다는 이렇게 답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5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서 10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95와 곱해서 952라는 답. 이것이 제가 기대하는 반응입니다. 무조건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에 들어있는 수를 관찰하면서 조금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수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두 가지 풀이 방식을 각각 계산과 연산 이렇게 구별하면서 차이를 둡니다. 계산과 연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수가 아닌 수학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교과서대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그리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산수 수업이 아니라 수학 수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혼합계산은 자연수 사칙연산의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저는 4학년의 곱셈과 나눗셈 단원, 이걸 마치자마자 이 단원 혼합계산을 가르칠 것을 제안합니다. 굳이 5학년에 가르쳐야 할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혼합계산과 함께 사칙연산을 모두 배운 아이에게서 제가 기대하는 반응,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36과 25의 곱셈을 봅시다. 물론 기계적인 절차를 따르면 답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계산이 아니라 연산을 배운 아이라면 좀 더 다르게 접근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25라는 수를 보면서 25는 100 나누기 4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25를 계산하지 않아요. 대신에 36과 100을 먼저 곱해요. 그럼 3600, 3600을 4로 나누면 900. 간단하죠? 어떠세요? 그냥 기계적인 절차, 즉 알고리즘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6 곱하기 98의 곱셈, 이것도 그냥 안 해요. 혼합계산까지 자연수 사칙연산을 산수가 아닌 수학으로 공부한 아이라면 이런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98이라는 수에 주목하는 겁니다. 100 빼기 2잖아요. 그래서 6과 100을 곱한 600에서 6과 2를 곱한 11을 빼는 겁니다. 588, 이렇게 답을 얻는 것이죠. 분배 법칙이라는 연산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계산과 연산의 차이, 더 나아가 산수와 수학의 차이,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제 혼합계산이라는 단원의 진짜 학습 목표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나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기계처럼 정해진 절차, 즉 알고리즘을 따라 답을 얻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싸구려 계산기로 만드는 것, 그건 아니죠. 기능의 숙달이 아닌 연산에 대한 이해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에 대한 이해, 그래서 산수가 아닌 수학을 가르치는 수업은 과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합계산 단원은 대부분의 교과서가 표에서와 같이 9차시 또는 10차시를 배정했습니다.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분리했다가
다시 합하는 그런 순서죠. 그런데 교과서대로 수업을 진행했더니 쉽지 않다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전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규칙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또는 교과서 시작에 첫 문제풀이부터 어려워한다는 건데, 그 이유 잠시 후면 밝혀집니다. 단순 기능만 익히는 수업이라면 10차시로 충분하겠지만, 제가 권하는 수업은 이보다 조금 더 많은, 그래서 넉넉 잡고 12차시 또는 13차시를 계획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전체 수업은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흐름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류장을 통과할 때마다 버스 승객의 수를 구하는 상황이다. 차례로 네모 안의 값을 구한다. 왼쪽부터 계산한다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남은 금액이 변한다. 통장에 남은 금액, 즉 잔고를 구하는 문제다. 덧셈과 뺄셈의 혼합식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계산하는 규칙을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된다. 펜과 지우개를 구입할 때 거스름 돈을 구하는 상황이다. 괄호가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규칙도 저절로 이해하게 된다. 괄호의 위력을 실감하는 문제다. 괄호 앞에 뺄셈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좌변과 우변이 다른 예, 즉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예를 제시했다. 아울러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도 익힌다. 사파에 주목해 보세요. 왜 사파가 있을까요? 문제 상황을 굳이 일일이 구차하게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파를 제시한 겁니다. 사파는 한눈에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니까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면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에서 왼쪽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는 사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 들어있는 괄호 다르지 않습니다. 사파만 보면 그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먼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시계값부터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저절로 아이는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수학학습에서 사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요, 교과서를 접한 아이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참 복잡하지 않나요? 만화로 제시되어 있거나 긴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접한 아이들은 우선 얼굴부터 찡그립니다. 왜냐고요? 숨이 탁 막히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세요. 저도 참 이상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답니다.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아니, 지금 그걸 배워야 하는데 문제로 이렇게 나오면 어쩌라는 거죠? 이어지는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계산하는 순서를 배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답부터 구하라니, 단원을 마치고 나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연습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당연하죠. 아마도 선생님은 이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칠판에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교과서 구성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단원 내용은요, 여기 밑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계산 순서들을 익히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처음부터 응용 문제 풀이를 하라고, 그리고 계산 순서를 알아내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문제들과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교과서 내용은요, 제 자신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참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현장의 선생님과 아이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계산 순서를 익힐 때는 더 이상 생각하는 걸 싫어할 수밖에요.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죠. 먼저 곱셈이 여럿 있는 식의 계산이다. 달걀판 하나에 들어있는 달걀 수를 곱셈으로 구한다. 이 값의 달걀판 수를 곱하여 전체 달걀 수를 구한다. 차례로 네모안의 값을 구하면서 왼쪽부터 계산하는 규칙을 익힌다. 컵 하나에 들어있는 주스의 양을 먼저 나눗셈으로 구한다. 모두 3개의 컵이므로 전체 주스 양을 곱셈으로 구한다.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 식도 왼쪽부터 차례로 계산한다는 규칙을 익힌다. (172개의) 테니스 공을 담을 때 필요한 상자 수를 구한다. 괄호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는 문제다. 아울러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는 규칙도 함께 익힌다. 괄호의 위력을 실감하는 문제다. 괄호 앞에 나눗셈이 있는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좌변과 우변이 다른 예, 즉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예를 제시했다. 아울러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새로운 기호도 익힌다. 앞에 제시된 것처럼 이 문제들도 사파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계산 순서는 물론이고 괄호의 의미까지도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러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덧셈과 뺄셈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죠? 문제 상황이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문제 파악부터 아이들은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시된 문제, 이것도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계산하는 순서를 말해보세요. 역시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러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또 이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밑에 정리된 것처럼 계산 순서를 익히는 것인데 교과서는 엉뚱하게도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풀면서 그 계산 순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이것들 역시 앞에서 제가 제시한 문제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나타나게 해서 처음부터 압박감을 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죠? 아마도 교과서 필자들은 계산 규칙이 아닌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개념, 수학의 개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식을 제시하고 이렇게 따라해 라고 알려주는 거,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공연히 섣부르게 개념 운운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건요, 곱셈과 나눗셈이 함께 있을 때 왜 순서대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이걸 익히는 것이지 문장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같은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하는 문제 상황이다. 구입한 금액을 지불할 때 거스름돈을 구해야 한다. 곱셈이 뺄셈보다 우선이라는 규칙을 파악한다. 여러 개의 사탕과 초콜릿을 구입하는 문제 상황이다.
구입한 금액을 구해야 한다. 곱셈이 덧셈보다 우선이라는 규칙을 파악한다. 떡볶이와 어묵을 4인분 구입하는 문제 상황이다. 구입한 금액을 구해야 한다. 이때 괄호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아울러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는 규칙도 자연스럽게 익힌다. 배열된 숫자가 같지만 괄호가 있는 식과 없는 식의 값을 구한다. 좌변과 우변의 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며 괄호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조각 케이크를 구입하는 문제 상황이다. 구입한 금액을 지불하고 거스름 돈을 구해야 한다. 이때 나눗셈이 뺄셈보다 우선이라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묶음으로 파는 볼펜 세트와 연필 세트를 낱개로 구입하는 문제 상황이다. 각각 한 자루의 금액을 계산하여 그 차이를 구해야 한다. 나눗셈이 뺄셈보다 우선이라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정원이 175석인 비행기 좌석을 떠올린다. 한 줄에 3명과 2명이 앉을 때 좌석이 모두 몇 줄인지 구해야 한다. 괄호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문제 상황이다. 아울러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는 규칙도 자연스럽게 파악한다. 여기 이 문제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들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교과서 문제는 더 언급하지 않고요. 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파악을 위해서 사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장으로 기술하지 않은 이유, 문장을 다시 수식으로 나타내야 하는 아이들의 부담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풀이 과정에서 계산 규칙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가 여기 들어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과서는 아무런 안내가 없어요. 그냥 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걸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도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 결과 교과서로 진행되는 현장에서의 혼합계산 수업은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나요? 그냥 문제풀이 과정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이건 규칙이니까 따르면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여기 제시된 문제들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풀다 보면은 왜 곱셈과 뺄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 또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왜 괄호가 필요하고 괄호부터 먼저 계산해야 하는지 저절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학습을 위한다는 교과서가 오히려 개념은커녕 기능을 습득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좌변은 덧셈과 뺄셈보다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한다. 우변은 배열된 숫자는 같지만 괄호가 들어있는 식의 값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아이가 채점자 역할을 한다. 혼합 계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풀이 과정을 검토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틀린 것은 수정하며 계산 규칙을 익힌다. 괄호를 사용하면 계산 과정을 더 간편하게, 즉 암산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앞의 문제는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 그 다음 문제는 결합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분배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용어는 제시하지 않는다. 자, 혼합계산 굳이 5학년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4학년 자연수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마치면 곧 이어서 혼합계산을 익혀도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자연수 연산학습을 모두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4학년 곱셈과 나눗셈 단원, 그리고 5학년 혼합계산 한꺼번에 묶었던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에 제시된 문제들은 연습 문제가 아닙니다.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교과서를 대신한 그러한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책으로 개념을 익힌 후에 교과서 문제를 연습 문제 삼아 익히도록 하면 완전 학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것으로 자연수 사칙연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굿데이.